최근 2주간 지역 발생 확진자의 9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연장 여부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며 수도권 N차 감염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확산세 굉장히 좀 매서운 것 같습니다. 발생한 지 한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특히 이 관련해서는 그 60대 이상의 확진자가 한 70%가량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리치웨이발 확산세 현재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리치웨이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월 시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클럽발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 숨은 감염자가 많이 양산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리치웨이도 가고 물류센터도 가고 계속 그러면서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비단 리치웨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 우려도 굉장히 높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고령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층은 기본적으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감염됐을 때 어떤 치료에 있어서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은 평균 치사율 한 2.3% 되는데 70% 이상이 한 16.6% 그리고 80대 이상은 26%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게 고령층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최근 2주 동안 확진자의 97%가 수도권에서 나왔고요. 수도권이라면 인구 밀도가 높고 이동량이 많은데 지난 2주 동안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게 지금 연장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장이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12일 날이잖아요. 오늘이 12일 날 발표 내용을 보면 정 총리가 그렇게 하기로 발표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모두 현재. 발언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14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조금 더 강화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까지는요 미술관, 박물관, 공원, 극장 뭐 이런 데가 주로 문제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을 닫게 하거나 아니면 권고를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좀 확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등록도 안 된 방문 판매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교회도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N차 감염도 지금 확진이나 아니면 어떤 전파 단계를 모두 다 확인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된 권고 수준의 부분을 좀 더 강제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권고의 대상으로 있는 게 지금까지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뭐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었다고 하면 등록이 안 된 뭐 방문업체, 탁구장 이런 데도 새로운 어떤 감염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까지도 좀 더 강화시켜서 권고를 하든 아니면 모임을 좀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원 문제도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학원도 학교와 함께 이제 중요한 그 감염 고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된 부분으로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개개인의 방역 수칙 지켜주는 것. 국민들의 협조밖에는 정부가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좀 더 연장을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N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방역 당국이 또 빨리빨리 찾아서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좀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건당국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봐서는 최근에 잠복기가 좀 짧아졌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한 4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 사람이 감염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감염시킬 때까지 기간이 한 3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기간을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발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역학조사가 그거보다 한 걸음 뒤에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보면은 한 보통 일일 신규 확진자,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한 30명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50명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폭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정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이게 지역사회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연결고리를
계속 뒤쫓아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권 밖에서 계속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끊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의 확산세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3, 4일 정도밖에 감염 전파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옮겨지는 시기가 얼마 안 되는데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방역 당국은 그 시기 안에 이제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력의 문제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뭐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면 지금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런 게 일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역학조사관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준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때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한 걸음 앞서서 그러니까 방역권 내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시점을 가지고 실제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갖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진행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씩 늦다 보니까 실제로는 과거에 이렇게 전환됐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방역 당국의 추적보다 빠른 수도권 내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상 인프라는 좀 괜찮은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유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현재는.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6월 같은 경우에 전체 발생 인원의 97%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급 상황을 보면 입원 가능 병상이 977개예요. 그러니까 13개 정도의 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염병 관련해서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환자들이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 수도권에서는 한 곳이 있습니다. 이 한 곳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 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한 개씩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은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역 당국은 혹시나 이게 더 확산될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언제든지 만약에 비상사태가 되거나 환자가 확산되게 되면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부분도 예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볼게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뭐 검사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기아자동차 광명 소화리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탁구장 관련된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 내에서의 그 2명 확진자 간에도 역학관계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그 주간 보호센터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한번 나왔던 터라 이미 광명은 그럼 지역사회에 좀 감염이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 이번 사례를 통해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광명 쪽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단 광명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 전체, 그러니까 인천, 용인만 해서 이게 비단 그 어떤 특정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아마 지역사회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 어떠한 드러나는 걸로 해서 지금 광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도권 내에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단 뭐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광역적인 면에서 수도권 전체가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와서요.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5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제는 45명으로 40명대였는데 오늘 다시 50명대로 올라섰고요. 누계는 12,003명이 됐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56명 중에서 국내 감염 사례가 43명이 나왔습니다. 지역 확진자도 저희가 계속 나올 텐데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강남의 2개 어학원에서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 목동에서 어린이 대상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학원에서의 감염이 왜 좀 심각하냐면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아니면 혹은 성인 학습자가 집안에 가서 또 옮길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QR코드나 이런 조치가 집안에 있는 감염까지 막아주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서 감염이 돼서 집에 와서 가족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중에 한 분이 다른 데서 감염이 돼 와서 또 아이들을 감염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학원 가서 또 감염이 되는 사례.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을 우리가 지금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확인이 되니까 가능한데 문제는 가정이 문제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게 같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또 격리라고 하는 것이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가족 간의 격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뭐 이걸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요. 가족들이 만약에 누가 자가격리를 하는데 가족이 머물 곳이 없으면 뭐 이렇게 숙소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줘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든 서울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합니다. 그러나 예.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중요한 건 가족 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물론 방역 당국이 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잘 홍보를 해서 가족 간에도 좀 격리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지침들을 좀 잘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또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목동 하원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7세가 확진을 받았는데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확진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확진 받고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또 학원을 다녔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원법 개정에서 지금 학원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하겠, 즉 방역 대책을 제대로 안 세우면 제재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가족이 연결고리가 돼서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별 수치도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25명, 경기에서 19명, 대구에서 1명, 인천에서 또 1명이 추가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오늘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3명의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 10명의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1명의 사망자가 추가돼서 지금까지 총 277명의 사망자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전교생, 그러니까 전 학년들이 다 등교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물류센터발로 감염이 좀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등교가 중지됐던 부천, 인천 지역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니까 이제 한 99%가량이 다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학원 감염 이야기도 했고 계속 지역사회 내 감염은 알 수 없는 꼬리를 물고 계속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등교 수업 교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적어도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가족 간의 감염 그리고 학원 내에서 감염이 연결이 되면서 학교 내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몇 건 이제 학교 내에서 확진되는 학생들이 나오긴 했는데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따른 2차 감염도 그러니까요. N차 감염은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현재까지 안 나온 거지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더군다나 이게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수업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급식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학교 내 감염,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현재 등교 수업은 안전하지는 않다.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교육부가 수도권 학교의 3분의 1만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3분의 2만 등교를 하는 지금의 기준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상황인데 지금 격주나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고 또 2번만 학교에 가고 또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지금 고3이 이제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교육 정책을 좀 고3들에 대한 역차별이 없게끔 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이게 또 재수생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서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어느 한쪽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다른 쪽에 좀 피해가 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리포트에 잠깐 봤습니다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했냐면 수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하가 되면 아예 이제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건데 학력 기준을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 기준은 지금 기준 3개 이상의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3등급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수시일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수시일 때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죠. 또 하나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과 과목이라는 수상 기록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봉사 활동 이런 내용들을 고3 학생들이 못 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밖에 활동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비교과 관련된 활동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수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수생들은 이미 작년에 다 끝낸 상태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고려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교과 과정을 1, 2학년 때 했던 건 인정하고 3학년 때 했던 것만 빼겠다는 거예요. 연세대는 그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또 하나 뭐가 발생하느냐. 3학년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3학년 부분들이 때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코로나가 발생할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일 집중해서 하고 3학년 때 이걸 준비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못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어서 조금 더 이걸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물론 자율성은 대학에 좀 줘야 돼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해야 되지만 교육부가 지침을 일정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현재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또 비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가중치의 비율을 예.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체계를 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그냥 얼개처럼 이렇게 대략적인 부분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에서 백신 개발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그 목전까지 와 있다. 그래서 올 겨울이면 이걸 완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한 건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미국 국립 알러지 감염병 연구소 그러니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예.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 언급됐던 모더나의 RNA 백신 플러스 해가지고 몇 개 복수의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을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장 지금 앞서서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게 모더나의 RNA 백신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RNA 백신이 상용화 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모더나가 지금 RNA 백신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다 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상용화된 적이 없고 예. 더군다나 임상 일상 결과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도자료로만 결과를 냈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제시를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도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3상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들의 어떤 과거 사례를 볼 때에는 임상 1상과 2상을 무난히 통과했더라도 3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임상 상삼은 임상 1상과 2상을 거쳐서 마지막 임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공적인 어떤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끝난다라고 해도 네.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켜서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그 물량을 얼마만큼 빨리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상용화 백신이 실제로 공급이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다시 일상을 처음부터 돌아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3상까지 앞두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를 다 제시를 아직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못 하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꼭 문제점이 있었다라고는 예.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좀 공개
공개를 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넥신이 임상 1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상도 아직 못한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한 단계고요. 제가 알기로는 DNA 백신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DNA 백신도 이게 과거에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온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실제로 상용화까지 간 그런 사례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 일단은 임상 일상에 대한 허가는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임상 일상을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시험은 1, 2, 3단계를 다 거쳐야 되고 꽤 오랜 시간이 거치고 2상까지 끝내도 3상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속도가 조금 미치진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많은 특히나 이제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들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은 국제적인 어떤 다국적 기업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속도가 좀 늦은 편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늦다라고 해서 반드시 늦은 건 아니고 언제든지 그 성공 여부는 그 예. 백신 후보 물질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속도보다는 사실 안정성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또 철저하게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내 제약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가량이 한국이 코로나19 신약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뭐 저쪽으로는 뭐 돈 때문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요. 왜냐하면 예. 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정부가 1,000억 원 이상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질을 개발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치료제가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는데 우리가 뭐 1상, 2상, 3상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물질이 개발돼 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네.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어떻게 하냐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 쓰게 되는 물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다 사겠다 정부가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 뛰어들려면요. 경제적 부담이 없어야 돼요. 경쟁을 여러 나라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그게 조금 늦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치료제가 나가서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신약 개발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높은 어떤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제약업계 직원 60%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제약업체도 기업이잖아요. 결국은. 예.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다 떠안고서 과연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거냐. 그건 결국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잘 해줄 때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 코로나 임상에 1,000억 원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신약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그 부분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만큼 좀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야 뭐 1,000억 원 이상 긴급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좀 한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R&D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유망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국내에도 뭐 대학 등 많은 연구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나오고 그게 결국은 굉장히 나중에 큰 파급 효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본적인 어떤 지원 체계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유망한 아니면은 과거의 실적이 좋은데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대다수의 연구진들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 이제 백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제로 어떤 뭐 국내든 해외든 간에 어떤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 개발한 업체들은 그러면은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한 제약회사에서 성공적인 백신을 만들었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이 여러 개의 복수의 백신들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까지도 이렇게 공급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백신들이 한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복수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그거를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수요를 하는 수요자들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투여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어쨌든 국내에서도 다소 늦더라도 어떤 백신, 국내 자체적인 백신이 나와서 국내에 대한 어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백신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